이른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4월 셋째 주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강이 열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저쪽 사이드 창원 네. 사이드는 SK, LG, SK가 2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저는 나름 접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분석을 해볼 거고 이제 이쪽 사이드 지금 1승 1패 캐롯이 2차전에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면서 원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SK, LG 이전 전승, SK가 이전 전승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접전입니다. 어제도 정말 극적인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 6강 시리즈는 약간 이제 원사이드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들도 있었는데 네네. 4강 시리즈가 정말 재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번 주 김주성 감독이 선임이 됐고 또 KT는 송영진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요번은 왜 이렇게 됐고 이게 장단점이 어떤 부분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1부 순서 일단 댓글 수정 정책에서 댓글부터 발음이 꼬이네요. 지금 네. 전달해야 될 소식이 많아서 마음이 그렇죠. 좀 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댓글 우선 네.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님이 판정 문제 공감합니다. 프림 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4차전 4쿼터는 좀 심했네요. 이미 모비스는 캐롯에 2패한 걸로 좀 망한 시리즈였습니다. 5차전 잡히니 김승인 감독 앞에서 탈탈 깨져서 실망도 한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시즌 전에 모비스가 6강도 못 갈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 해준 건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비스 어떤 팬의 심정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이 네이버님께서는 저희와 똑같네요. 저희도 현대모비스 6강을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6강을 갖고 보란 듯이 갖고 다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모비스가 성장한 건 사실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는 거의 한 3년 동안 지금 리빌딩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뭔가 보완을 해가야 되는 시점인데 네네.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모비스 다룰 때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성킴님이 두 기자님은 김승희 감독님과 그 팀에 대한 바깥평가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 인삼도 그러셨던 건 말이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제 저희의 어떤 코멘트에 대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저도 좀 딜레마인 게 뭐냐면 진짜 그런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모든 걸 다 덜어내놓고 제가 좀 그러죠. 이제 네, 그런 스타일이시죠. 네. 모든 걸 덜어내놓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편향이 되나 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농구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팀에게 친하다 누구 한다 이거는 네.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방송을 들으시면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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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요 이제 편향된 편향성에 대한 부분은 네. 저는 제가 이제 이동욱 기자 함께 한 3년 거의 3년 넘게 지금 하지 네. 않고 있습니까? 네네.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 절대로 편향되는 스타일 아니십니다. 네. 아니면 아니다. 말씀 딱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네.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거의 저도 옆에서 지켜본 스타일을 확실히 오히려 제가 약간 눈치 보면서 아니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서 그 부분은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면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승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면 제가 김승희 감독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엄격한 잣대, 제가 뭐라고 잣대를 들이댑니까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승희 감독님은 특징이 뭐냐면 타고난 승부사예요. 그러니까 승부의 맥을 굉장히 잘 잡아요. 대신에 되게 스타일리시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싸움딱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약점이 뭔지 제가 볼 땐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해. 예, 그래서 거품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사를 쓸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들이니까 그걸 이제 쓰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승희 감독의 어떤 매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매직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승희 감독이 한 노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캐롯이 지금 약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근데 김승희 감독이 또 특유의 엄살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전. 우리는 이 팀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감독님의 발언을 이렇게 쫙 들어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엄살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승부의 맥을 어떻게 짚고 있다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리고 선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부풀리기를 하고 언론 플레이 살짝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전달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여기 대해서 의심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평가가 좀 엄격하긴 한데 근데 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의 여지가 없고 단 이런 부분은 거품이 있고 이런 부분은 맞는 얘기다. 이걸 이제 전달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계속 보시죠 뭐. 저는 네. 앞으로 계속 이럴 거고 계속 이럴 그렇죠. 거고 그게 제가 또 편향이 되면 또 편향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어떤 매직, 어떤 승기 매직이라든지 네, 어떤 네. 감동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그런 어떤 워딩이 가진 또 이제 약간의 네. 어떤 드라마틱함들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서 이도혁 기자께서 좀 중심을 잡고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신 게 아닌가. 예, 아니 뭐 이게 그런 객관적인 생각도 걸 들고. 수도 있고 예. 제 주관일 수도 있는데 그 저는 이제 매직 감동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에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김승현 감독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매직이라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저는 매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전력이 됐고 그걸 김승현 감독이 잘 활용했다 여기까지지. 근데 KGC와의 4강 2차전은 매직 감독 맞습니다. 네. 전 요건 완전 인정을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여기까지. 이제 시리즈 리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불성님이 프로에서 기대와 이야기는 했지만 모비스가 4위한테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프림하고 아바리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평가가 너무 박하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 어떤 반박 댓글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피를 튀기면서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모비스가 4강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게 프림하고 아바리다. 프림은 저는 거의 1등 공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기량도. 근데 아바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 프림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댓글에 달렸지만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아바렌토스 같은 경우는 저는 1라운드 6라운드만 솔직히 빛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1라운드 때 그 어떤 이제 상대들이 아바리엔토스의 어떤 공격적인 스타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좀 덜 됐을 때 이 선수가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공격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정말 모비스를 확 환골탈퇴시킨 느낌이 있었고 근데 2라운드부터는 상대 준비된 수비에 오히려 어떤 자신이 가진 뭐랄까 이 선수 특유의 흥과 자기 고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이제 너무 몰두하다가 조던 감독과의 어떤 이제 조던 감독이 원하는 방향과 완전 어긋나면서 그리고 또 수비 약점도 드러나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삐끗했죠. 오히려 그때는 전 모비스는 조던 감독의 힘으로 버텼다. 프림과 조던 감독의 힘으로. 왜냐면 프림이 1옵션으로 올라와서 버텨주고 조던 감독이 어떤 트레이션 기반의 스타일을 조금 더 이제 어떤 휴식기 때마다 좀 확고하게 다지면서 어떤 스피드 농구로 갔다고 생각하고 아바렌토스가 그렇게 조금 헤매다가 5라운드부터 조금씩 조던 감독의 스타일에 스스로 조금 맞춰가다가 6라운드 때 슈팅감이 올라오면서 팍 폭발했다고 생각하지. 전 아바렌토스는 사실은 이번 시즌에 모비스의 핵심이냐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동의를 하고 이제 네. 프림은 기본적으로 정규리그 때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거의 최상급 외국인 선수. 그렇죠. 뭐 원이라든가 뭐 라거나라든가 그 뭐 마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전투력에서 밀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선수들하고 싸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압도를 하면서 현대모비스의 불안함을 좀 없애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공이기 때문에 프림이 정규리그 내내 굉장히 불안했던 어떤 그 엑스트라 액션 거기에 따른 이제 테크니컬 파울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상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강에 딱 갔을 때 이 불안감이 너무 커 보여요. 물론 이제 저는 판정에서 프림이 불이익을 살짝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3-40%의 지분은 프림한테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이고 근데 아바리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논쟁을 할 때 무슨 논쟁을 했냐면 이게 조동현 감독이 그 팀에 맞게끔 아바리를 맞추는 거냐 그래서 아바리엔토스가 창의성이 떨어지고 어떤 걸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아바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선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완전 결론 났다고 봐요. 이동환 기자 말처럼 이 선수는 약점이 분명해요. 커리 놀이를 해요. 맞아요. 커리 놀이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커리 놀이를 하는데 네. 커리 놀이는 되게 위험해요. 네, 커리만 할 수 있어요. 또 맞아요. 릴라드 이런 친구들 또는 수준급 그 수준 35% 이상 또는 그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3점을 던졌을 때 이 팀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좋아져요. 근데 아바렌토스는 아직 그 수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수비에 대한 약점은 명확하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패싱 센스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뭐 농구 센스가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패싱 센스는 좋은데 농구 센스는 제가 볼 때는 떨어져요. 어떤 거냐면 흐름을 읽는 능력, 리드 앤 리액트는 많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농구에 몰두를 해서 어떤 걸 해요. 근데 그게 팀에 그러면 이 선수가 절대적인 어떤 기량을 가지고 그게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많이 돼요. 계속 지금 플레이오프 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게 저는 이제 고쳐질까 과연 이 선수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바렌토스 1년 차고 내년에 더 성장할 거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아 하셔도 되나요? 그러는데 그 부분들 있잖아요. 게임의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스타일 이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고 그게 아바렌토스는 사실은 굉장히 뭘까 날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바렌토스가 내년에 극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지금 이대로 가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바렌토스를 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 이게 변모가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네, 저는 아바렌토스가 약간의 좀 승리하는 농구보다는 본인이 네. 하고 싶어하고 네. 재미를 느끼고 약간 어떤 퍼포먼스에 좀 이제 좀 치중된 농구를 아직 선호한다 생각.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한데 저는 이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냐 이거는 솔직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최고 레벨에 최고 뭐 대한민국 역대 가드 중에 최고 레벨에 올라 있는 김선영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 선수가 그렇게 이제 조금 어떤 스피드와 어떤 운동력 활용한 플레이가 헤인즈 중심의 SK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제 뛰면서 안정을 잡아주면서 그게 김선영이 안정을 잡아주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바렌토스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KBL에서 만약에 위너에 가까운 가드가 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해요. 시스템 안에 녹아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야 될 때, 그리고 그게 팀 승리와 맞는 방향일 때 해야지. 이건 내 농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이건 다 맞춰줘야 돼. 이거는 저는 솔직히 요즘에 보면서 뜬금없이 NBA 라멜로볼이 똑같거든요. 아바렌토스랑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 없고 수비도 되게 약해요. 그렇죠. 그런 이제 NBA의 어떤 뭐랄까 화려하기만 한 어떤 몇몇 가드들 이름값 이거 그런 가드들과 어떤 비슷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렌토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비시즌 플랜도 지금 좀 그 거기에 따른 이제 연동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대모비스 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호님이 아시안 게임 예비 엔트리 35인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파 선수들 뽑힐 확률이 있을까요? 35인 엔트리를 봤을 때 금메달 딸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35인 엔트리가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협회 쪽에서 이거를 이게 35인을 굳이 오픈하려고 생각은 안 했다고 해요. 그냥 이제 명단을 좀 이제 추스려 놓고 이 선수들 중에 뽑아야 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일단 공개를 조금 하게 된 것 같고 아직 이거를 사실 이걸 가지고 뭔가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 청사진 같은 게 나왔다고 보시기는 좀 힘들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농협회 행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이현중이라든가 또는 뭐 여준석도 그렇고 여준석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라든가 뭐 양재민은 사실 뽑힐 확률이 좀 적지만 거기에 그리고 이제 뭐 제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린 스티븐슨. 네, 제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 작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예벤트에 넣어가지고 우리 기아 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상 제가 뭐 기사로 이제 제린이 이제 예벤트리 뽑힐 거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 사실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근데 그 작업을 사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려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35인 그냥 엔트리는 그냥 넣어놓은 거고 또 여기 또 원로들의 어떤 그 압박 같은 것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특정 선수 A, B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워크를 해치니까 이 선수들은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뽑은 선수들 뽑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 예비 엔트리로 넣어놨다가 만약에 부상이 생기면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이제 시즌 끝나고 또 이제 어떤 비심 국제대회 다가오면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KGC 캐로 4강 리뷰를 일단 일부 준비를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네. 세 개 팀 지금 분석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B부터 가도록 할게요. 김주성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일이죠. 김수성 감독이 이제 감독 대행 꼬리를 떼고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고 DB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너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DB 네.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고요. 뭐 이제 DB에서만 뛰었고 은퇴 후에도 연수 다녀온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코치 생활을 DB에서 하고 올 시즌 중에 감독 대행으로 임명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김주성 감독 선임은 뭐 예상된 부분인데 네.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뭐냐면 김주성 감독 대행은 DB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감독으로 유력하긴 했다. 근데 지금 나이는 뭐 지금 감독할 만한 그런 나이인데 과연 그럼 능력이 검증이 돼 있느냐? 이 부분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면 저 예전에 이제 KCC 추승윤 감독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코치 생활을 풍부하게 하지 않고 올라와서 감독으로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허재 감독도 굉장히 안옴이었고 사실 그때도 그때도 면밀히 살펴보면 뭐 1박 2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방송 시간상 얘기 못하고 그 허재 감독도 다이렉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감독하는 건 맞는데 근데 감독에 가서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독을 선임을 하는 건데 그럼 김주성 감독이 그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그 오랜 코칭 스태프 경험 이후에 프로 어떤 그 농구의 그 부분들을 코치로서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서 능력을 쌓은 다음에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률적인 방법이에요. 전희철, 그렇죠. 뭐 조동현도 나름 괜찮고, 네. 자 조상현, 네. 지금 히트 치고 있는 감독들이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전철 감독 운영팀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운영팀장까지 했고 뭐 수석 코치 거의 10년 이상 했었으니까 준비던 감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거고 조상현 감독은 오리온에 있다가 국가대표 코치했다가 수석 코치했다가 감독까지 하고 LG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유의 어떤 특징, 그 디테일한 면을 살려서 LG를 지금 이 돌풍을 일으킨 거고 뭐 조동현 감독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실패도 했죠. 말할 것도. 근데 김주성 감독은 그러면 유의미한 커리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DB에서 코치를 4년을 했는데 거의 수석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상만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사실상 경질이죠. 자진사퇴를 하고 김주성 감독 대행을 맡아서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러면 지금 DB가 지금 뭐 리빌딩이 아니죠. 이 팀은 지금 윈나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두경민 부상 이슈가 있고 김정규 부상 이슈가 살짝 있고 뭐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잘 맞춰서 뭔가 반응을 노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팀을 대표하는 팬들의 사랑을 엄청 받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네. 그 팀의 감독이 되면 사실 팬분들은 마음이 되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선수 시절에 너무너무 좋아 그 팀 팬들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선수가 이제 결국에는 그 팀이 지휘봉까지 잡았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 행복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김주성 감독이 코치 시절에도 했던 얘기예요. 직접 본인이 했던 얘기. 부인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코치의 어떤 커리어와 지도자 커리어와 선수 커리어는 완전 반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 된다. 이건 새로 시작이 0부터 시작이지. 맞아요. 김주성이라는 선수의 커리어가 연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지휘봉을 잡던 이상문 감독도 이제 어드바이스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요. 선수 출신의 어떤 유명 선수 출신의 지도자 될 때 흔하게 범하는 우리가 나 선수 때 이 정도였으니 어떤 지도자로서도 뭔가 스스로를 약간 과대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는 얘기가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0부터 시작해야 됐고 근데 0부터 시작해서 자 10까지 채워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럼 김주성 감독이 이제 보낸 시간과 어떤 공부의 양이 충분했냐?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대도 가져도 되지만 우려도 해볼 수 있는 정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슈퍼스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타, 슈퍼스타가 갖는 지도자의 이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감독이 딱 됐을 때 첫 번째는 선수 장악을 해줘야 돼요. 아, 네. 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스타일이 변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맹장형, 그러니까 굉장히 선수들 다 그치면서 김승희 감독처럼 타이트하게 잡는 또는 그냥 온화한 그런 스타일, 김상식 감독 같은 스타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수 장악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스타일과 그 팀의 상황 이런 걸 다 맞춰서 어떤 그 베스트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 굉장히 냉정한 거거든요. 근데 슈퍼스타 출신이면 또는 프랜차이즈 팀이 출신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더 존중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말해보기에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마라톤을 치면 한 100m 앞서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채울까라는 문제니까 그래서 뭐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만약 김수성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정말 그 팀을 딱 만들어놨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진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전까지는 코치 경험이 많이 없었던 그런 사례들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다. 예. 네.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삼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비시즌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그 훈련 금지 기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희석 감독님은 미국 포츠머스 쪽 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외국 선수들 보러 다른 그렇죠. 팀들도 이제 스카우팅 팀 파견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은희석 감독님 직접 가서 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은 지금 김실하고 이정현이 어떻게 공전을 할까? 또 이 두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여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 선수를 맞추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비시즌의 가장 큰 골격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삼성에 대해서 기대감 가졌던 게 그래도 김실의 이정현이 같이 있으면 가드진 쪽의 코어 라인은 완성이 됐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고 은희석 감독님이 어떤 본인만의 어떤 색깔 그리고 를 이제 입히면서 삼성이 이제 그동안 좀 문제가 됐어 어떤 체질 개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시즌 보내보고 나니까 아니 믿었던 이 원투펀치 코어 라인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야투율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베테랑이죠. 베테랑이고 기본적으로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인 건 맞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트랜지션에 의한 이제 빠른 스피드, 이 활동력 굉장히 중요하고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전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쉬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정현, 김실을 같이 세웠을 때는 수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해요. 예전에 그 포엘과 이호노를 세웠던 것처럼. 네. 근데 지금 그럼 삼성은 그러면 어떤 그 외국인 선수의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수비형 외국인 선수를 테디를 세웠을 때 그런 보강을 하고 가는구나라고 봤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비시즌에는 아마 와신상담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강점.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파워 핸들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NBA에서도 요즘 그런 이제 조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네. 클리블랜드라든가 뭐 돌반 미첼 데리고 오면서 데리우스 갈랜드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면서 무궁무진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디온테 모레이 데리고 오면서 그 샌안토니오 공수겸장 이제 포인트 가드인데 데리고 오면서 트레이 형의 또 수비 약점을 메우고 리바운드 약점을 메우면서 같이 핸들러로서 공존하는 거. 뭐 클리퍼스 이제 폴 조지 카와이레는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 핸들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은 네. 모든 그 팀에서 보여주긴 했어요.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뭐 길저스 알렉산더하고 조시 기디 둘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공수 밸런스 맞아야 되고 이 수비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NBA는 이 부분에서
되는 선수들의 어떤 조합을 맞추는데 지금 삼성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더블 핸들러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자, 원 핸들러 이때는 상대팀이 이 선수가 메인 핸들러면 이 선수를 잡기 위한 수비를 준비해 옵니다. 그럼 네. 이 선수의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 선수는 드랍백으로 막을 수 있어. 이 선수는 스위치 해주자. 이 선수는 해치 앤 리커버리 많이 가주자. 아니면 블리츠 더블팀 많이 가주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둘 다 핸들러이지만 성향과 장점은 디테일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명이 사이드를 바꿔가면서 2대1 하게 되면 이 선수에게는 해치가 잘 통하지만 이 선수에게 해치가 안 통할 수 있어요. 이 선수에게는 밑으로 지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슬라이드 스루가 통할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외곽슛이 좋아서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멀티 핸들 시스템은 상대 2대2 수비의 스타일의 혼선을 굉장히 주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농구에서는 무조건 이제 강점이 있는 시스템인데 삼성의 김신의 이정현 시스템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이번 시즌 기준으로 3점 슈팅 어떤 성공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상대가 이제 슬라이스로 많이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 두 선수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 2대2 스타일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면서 헷갈릴 필요가 없었던 맞아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 두 선수가 어쨌든 부상 여파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공격 효율 자체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파괴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스크리너 의 변화를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테리처럼 롤에 강하고 운동력 좋은 선수를 쓰다가 마커스 데릭슨처럼 팝아웃이 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씀으로써 스크리너의 변화를 주면서 옵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 건데 어쨌든 핸들러가 이 정도로 슈팅 효율이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한계가 계속 결국에는 옵니다. 그게 그렇죠. 저는 삼성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서 그러면 이제 강점이 있었냐 봤을 때 수비에서는 약점이니까 이 네. 부분에서 게다가 이제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그 게임 스피드 자체가 이제 트랜지션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이제 약점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삼성은 이제 김시라 이정현의 어떤 체제를 지금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이 둘 중에 한 명을 트레이드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체제를 갖다 꾸릴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시즌이고 은석 감독이 이제 포츠머스 갔다가 이제 올 텐데 그래서 외국인 선수를 어떤 유형을 택하느냐 이 부분이 이 두 선수의 어떤 공존을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막 극단적으로 한 선수를 버리고 새로운 필요 수혈을 해서 뭐 이원석이라든가 뭐 차민석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선수 또는 이정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런트 코트 중심으로 가지고 가느냐 요런 이제 기로에 좀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호연하고 이동엽이 지금 FA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근데 이 두 선수를 만약에 잡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정현이나 김실의 어떤 그 백업 또는 이 다쳤을 때 어떤 그 주전 들어왔을 때 주전 어떤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헐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이 변화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한 시즌 더 고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은 이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봤을 때는 이제 선수 구성을 그냥 지난 시즌 유지하면서 뭔가 그 건강해진다면 이 네. 생각만 가지고 새 시즌 맞이한다면 삼성이 네. 또 뭔가 좀 어려움 겪지 않을까. 왜냐면 그 1년이 특히 뭐 김실애는 그래도 아직 조금 젊은 편을 하지만 이정 네. 같은 경우는 나이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이 좀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KT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송영진 코치 수석 코치가 감독이 승격됐습니다. 여기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13일이죠. 손흥민 신인 감독이 이제 임명됐다고 KT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지난해 수석 코치로 합류를 했고 이제 1년 만에 감독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제 현장에서 거론이 됐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KT 모기업이 지금 이제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약간 이제 그런 기업 자체 어떤 구조 변화가 좀 네, 있어서 맞아요. 그 이제 새 감독 선임하려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일단 KT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영진 이제 수석 코치가 감독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김수성 감독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려와 또는 기대 그쵸. 이게 공존하는 그런 이제 음. 배경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진 감독도 이제 KT에서만 이제 10년. 그러니까 LG에서 데뷔를 해서 사실 잘 안 풀렸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KT에 가서 이제 굉장히 잘 풀렸고 이제 KT에서 이제 조동현 감독 체제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이후에 연세대 휘문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로에서의 경험은 그렇게 풍부한 편이죠. 이제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포함해도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코치와 지도자는 또 다르거든요. 결정도 내려야 되고 어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 수장 말 그대로 수장이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또 이 부분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수성 감독하고 보면 뭐 비슷한 어떤 배경일 수 있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DB는 김주성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있고 이 감독이 2%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감독이 돼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체 후보 찾지 않고 김주성 감독 이왕 가려면 일찍 가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KT는 송영진 감독이 그러면 프랜차이즈 스타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동철 감독 시절에 프런트에서 지금 송영진 수석 코치와 김도수 코치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KT 출신으로 이제 코치진의 어떤 보강을 위해서. 근데 이게 그럼 서동철 감독의 어떤 우중이 반영이 된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미지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부터 이제 그 손흥민 감독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었었고 그래서 손흥민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이런 배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있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KT가 특유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간의 뭐랄까 그 평등주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전주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 때 저희가 이 팀이 유독 이제 1억 넘는 이제 연봉자들이 많다. 근데 단 고액 연봉자들이 없다. 즉 고만고만한 선수 데리고 와서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가는 그런 성향. 그게 굉장히 좀 온건한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냥 회사면 괜찮은데 이 팀은 지금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고 윈나우를 해야 되는 팀이고 송진 감독이 데뷔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윈나우 팀인데 윈나우 팀이면 뭔가 한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칼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서 우리는 우승하겠다 이러면 이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송영진 감독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전에 그런 어떤 사건도 있었었고 또 이 프런트의 성향 또는 KT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인에서 이제 꼽으면 말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거물급 감독 뭐 유재학이나 출승 감독 같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네. 송영진 송영진 감독을 올리면 가장 뭐랄까 뒤탈이 없어 보이네.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송영진 감독 개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송영진 감독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우승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우승 확률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감독을 선임을 할 때는. 근데 그 확률보다는 그냥 가장 좀 온건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뒤탈 없는 방법으로 감독 선임을 누구를 하지라고 했을 때 그 합의점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별로입니다. 사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KT의 지금 방향은 윈나우입니다. 이제 뭐 네. 양홍석의 FA 시장에서 어떤 이제 선택을 내릴지 봐야겠지만 다음 시즌 허운이 전이고 허운도 이제 사실 FA 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벌써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양홍석도 그렇지만 허운을 잡기 위해서 KT는 윈나우 팀으로서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되고 어떤 이제 그런 선수들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같이 방향성을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송영재 감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감독 어떤 지도자 개인의 어떤 역량보다는 이 사람이 현재로서 이제 보여준 증명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KT가 이제 지금 가져가야 될 방향성과 맞는 건가라는 거 봤을 때 약간 이제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진 감독 개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분이 올라갔을 때 그 팀의 어떤 우승 확률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영진 감독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검증된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 선택이 그렇게 뭐랄까 KT 특유의 그 KT가 KT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감독 선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DBA에서 KT도 정말 신임 감독을 네. 이제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주성 감독과 송진 감독님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니들 틀렸어 네. 이렇게. 그럼 저희도 이제 머리 받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막 이러면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유 이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KGC와 캐로 4강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일이 17일인데 오늘 3차전이 열리죠. 네. 지금 이제 1차전에서 역사가 났고 2차전에서도 역사가 나왔습니다. 1차전에서는 56점 차 KG의 승리를 거두고 이게 플레이오프 역대 한 경기 최다 점수 차. 정말 원사이드 1쿼터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정말 크게 벌어졌던 경기고 2차전에서는 정말 이제 뭐 유동 기자도 이제 인정하시지만 2차전만큼은 감동 캐럿 승기 매직이 발휘됐던 KGC 약간 진짜 다윗이 골리앗 잡은 느낌이 나긴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네. 14점 차에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가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전 살펴보면 1차전은 평가할 게 없다. 네. 평가할 게 없어요. 네. 저는 사실 1차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김승희 감독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 버렸구나 경기를. 솔직히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버렸죠, 뭐. 예.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 벌어지는 것도 벌어지는 건데 나중에 후반대 했을 때 그 캐로 특유의 그 수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캐로처럼 수비를 철저하게 만드는 팀들은 골 밑에서 파울할전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근데 캐로 선수들이 따라가다 많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선수 대놓고 뺄 수는 없지만 핵심 선수들을 코트에 세우지만 조금 이제 자제해라라고 이제 좀 얘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KGC의 좋은 점은 뭐 스펠맨 잘했고 배병준 카드 적중을 했고 공격 리바운드 세컨 찬스 득점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고 캐롯의 좋은 점은 빠른 백회유 체력 세이브. 사실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나쁜 점은 이제 뭐 최다 점수차 패배고 코어 라인의 어떤 나쁜 점은 다 벤치고 선수고 다 56점 차인데 뭐 이게 네. 4강이야? 뭐 이런 네, 느낌. 네. 너무 심한 이제 네. 격차였는데 네. 자 2차전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까지 접전 가다가 캐롯이 3쿼터에 압도적으로 KGC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이정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이 32.5 스틸, 3점 4-7. 예, 그러니까 4-7을 7개 중에 4개. 네, 4-7. 4-7 맞죠? 4-7.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줬고 특히 3쿼터의 승부처 이제 어떤 분위기가 기우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스틸과 어떤 직접 득점 그리고 미스매치를 그냥 직접 공략하는 모습. 와, 이정현의 클래스가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초반에 사실 이정현이 1차전 부진했고 김승희 감독이 그런 기복이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전에 덤볐어요. 변준영 선수한테 많이 덤비면서 근데 거기에서 한두 방 맞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변준영이 밀착 마크를 하니까 주고 기브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오픈 뚫려버리고 그리고 이정현 같은 경우는 이정현한테 다 뚫어놓고 이제 레이업 슛이 뭐 불발된다면 그래서 이정현이 확실히 돌파 쪽이나 아니면 1대1 공격에서 수비를 찢는 능력은 있구나. 저는 전만 봤을 때 찢는 능력은 있구나. 야 근데 변준영이 저렇게 공수에서 압박을 하니까 이정현도 꽤 힘겨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현장에서. 근데 이제 후반 딱 됐을 때 이 선수가 접수를 했죠. 근데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클래스가 올라왔네. 제가 이정현 선수 신인 때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수 되게 애매한 선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었어요. 허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은 신장이 어쨌든 핸디캡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이 되게 좋고 이제 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데 근데 수비가 좀 약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강점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허훈은 이제 탑 클래스 가드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고 이정현도 파워가 좋은데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네. 순간 스피드는 굉장히 좋고 돌파 어떤 능력 그 날카로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되게 애매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김승희 감독이 기복이 있고 그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신적인 문제점보다 그런 이제 작은 사이즈에 의한 애매함. 그래서 상대가 어떤 견제가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받아치는 어떤 경험치의 부족.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봤는데 그럼 그게 이제 극적으로 반등을 할까라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워낙 그 센스나 어떤 그런 부분이 좋은 선수인데 승부욕까지 좋나라고 봤을 때 승부욕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몸 쓰는 부분을 잘 쓰면서 경기를 읽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이제 에이스급으로 올라서는 것 같아요. 예. KBL에서도 거의 손에 꼽힐 수준으로. 네, 네. 저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저는 KGC가 오세근을 빼게 되는 것 그리고 스펠맨도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정현 때문에 발생하는 걸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캐롯의 사실 공격 루트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전성현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의 캐롯은 로슨과 이정현의 2대2.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인버티드로 한 번씩 바꿔주지만 기본적으로 이정현이 핸들러, 로슨이 이제 스크리너하는 2대2고 혹은 이제 특히 2차전 후반에 많이 쓰던 로슨과 최현민을 섞어서 쓰는 빅투빅 어떤 2대2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의존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정현과 로슨이 2대1 할 때 자 이거에 모비스가 제대로 당했어요. 모비스가 프림이나 녹스를 한 엘보 지역 쪽까지 위치시키는 드랍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낮추지 않고 거기까지 올렸다가 이정현이 그걸 보고 그냥 림으로 어택하는 거에 그냥 시리즈 내내 당하면서 그냥 그렇죠. 무너졌어요. 그리고 해법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 이거 조동현 감독님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방법을 바꿨어야 됐다. 아예 처지게 만들어서 림어택을 못하게 하고 미드레인지를 조금 이제 가드들이 압박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KGC의 기본 수비 모터는 해치 리커버리입니다. 그렇죠. 1차전부터 무조건이었어요. 스펠맨의 해치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해치 깊게 들어가게 하고 오세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정현이 2차전 때 보면은 스플리터 디펜스라고 하죠. 스크린 걸린 상황에서 해치가 깊게 오면은 내 마크맨 핸들러의 수비수와 그리고 스크리너의 수비수 오세근이나 스펠맨이 해치를 왔을 때 그 빈 사이 공간을 스플리터 디펜스 드리블로 찍고 들어가는 동작이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치 리커버리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망가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정현이 그냥 물 맞는 고기처럼 놀고 오세근이나 스펠맨은 해치 효과는 못 보는데 체력은 계속 고갈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정현의 스피드를 지금 KGC 스크리너 수비수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런 단기전에서 이정현의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캐롯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로슨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성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돌발성 난청에 후유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문성곤이 마크맨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위치 디펜스를 했다고 봤을 때는 전성현이 정말 폭발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냥 한 두세 개 넣는데 여기에서 한 20분 뛰면서 한 10, 한 2, 3점. 근데 그건 다 KGC도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대신에 너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어떤 그 시너지, 에이스 그래비티는 허용을 못해. 이런 수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디드리 로슨 같은 경우는 스펠맨의 외곽 수비가 약하다라고 이제 2차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중을 해요. 근데 그 선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KGC는 지금 그 선수한테 줄 건 좀 주겠다. 대신 이정현 막을게. 이정현 막을 수 있죠. 변준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제일 좋은 게 공수겸장인데. 근데 거기에서 스크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에 의해서 뭔가 공간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부분을 이정현이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비가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오세근이나 스펠맨이나 또는 먼노가 나오기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래서 지금 이정현은 지금 물론 이제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6강에서 어떤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치환을 해봐도 이제는 이정현이 탑 클래스로 올라가는 어떤 과도기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또 로슨도 폭격을 했고 로슨도 이게 스펠맨은 오세근이 로슨의 순간순간적인 동작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로슨이 약간 저는 밀랜드 생각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빠른 건 아닌데 그렇죠. 순간순간 잔 페이크를 섞어가지고 빠르지 않은데 슥슥 제껴버려요. 노구도사 같은 느낌. 네, 진짜 농구 구단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스펠맨 오세근이 그 로슨의 잠깐의 그 동작이 자꾸 속다 보니까 로슨이 되게 여유롭게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점퍼 꽂아버리고 또 로슨의 부각되지 않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선수는 공을 가진 플레이도 좋지만 상대가 스위치하거나 순간적으로 미스매치 됐을 때 부지런히 림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풋백 득점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강점이고 저는 이게 스펠맨과 제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네. 골 밑에서 네. 이게
프림하고의 그 현대모비스 6강전에서 그랬지만 로슨이 프레임이 살짝 얇잖아요. 근데 네. 얇지 않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골밑에서 버티는 힘이 물론 미스매치이긴 한데 음. 포스트업 수비는 잘 안 되는데 음. 그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공격 리바운드나 이런 것들이 프림이나 스펠맨보다 확실히 뭐라 그래나 센스 이런 분이 더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효율성이 훨씬 더 나요. 맞아요. 현대모비스 6강 시리즈에서 캐롯이 역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저는 그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또 하나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KGC가 정규리그 약점이라고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들이 2차전에 극적으로 드러났는데 스펠맨이 여기에서 계력이 돼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KGC는 정상적으로 하면 캐롯을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높은 팀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장 큰 이제 구멍이자 양날의 검이 스펠맨 쪽이죠. 이제 수비는 지금 봤을 때 로슨이 자유자재로 슈팅 터치만 좋으면 한 20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러면 스펠맨이 공격에서 뭔가 어택을 해주고 공격 리바운드 잡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음. 스펠맨이 승부처에서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흐름 중요할 때 2점을 넣으면서 치고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막히면서 벌어지느냐 이 찰나의 순간에 시리즈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3차전에도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많은데 그럼 거기에서 그럼 뭘 해줘야 되는 가 코어들이 확실한 효율적인 공격을 해줘야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LG와 S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었냐면 페리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간희가 페리 쪽으로 공격을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공격 효율이 떨어졌고 SK는 반면에 줄창 김선영과 원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몰리니까 거기서 허리형이 터지고 했단 말이죠. 그게 그런 차이인데 KGC가 그런 공격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그게 저는 스펠맨 때문에 좀 나오는 거라고 보고 또는 변준영이 아직도 여전히 절대적인 에이스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을 정말 캐럿이 극적으로 잘 뭐랄까 공략을 했는데 이게 확률상 되게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김승기 감독이 어떤 그런 감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의 도박수지만 캐럿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내민 거 아닌가. 이 부분에서는 김승기 감독이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해요. 근데 그걸 자꾸 부풀리지 말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스펠맨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 이제 슬램덩크에서 네. 이제 북상과 해남이 붙을 때 채치스가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채치스 다친 거를 이제 적극 활용하자. 네. 이제 그 해남 감독, 그러니까 전호장이 패기끼라면 저희는 그런 약점 공략 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정환이 호되게 혼냅니다. 해남은 상대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것이 해남의 방식이다. 저 슬램덩크 덕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약간 B급이야. 와 좋아. 너무 좋아. 예. 근데 이제 그 2차전 보면은 스펠맨이 정호장 같아요. 이게 뭐냐면 1쿼터에 캐롯이 매치업 어떻게 하냐면 최현민을 스펠맨에 붙입니다. 예, 최현민을 스펠맨에 붙이고 오세근의 로슨을 붙여요. 이런 이제 변칙 매치업으로 경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1쿼터에는 스펠맨이 최현민을 포스트업으로 공략하는 옵션을 좀 빈도를 많이 높게 가요. 스펠맨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후에 가면 갈수록 약간씩 매치업의 변화가 가면 갈수록 스펠맨이 나 결국 내가 하는 농구 할 거야 하는 식으로 밖으로 밀려나가요. 그렇죠. 밖에서 놀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규 시즌 막판에 이 스펠맨 그래도 단기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단기전에서는 상대 매치업과 어떤 이제 전술 전략을 통한 어떤 선택이 있고 거기에는 무조건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어떤 코칭 스태프의 지시 그리고 선수의 이행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데 스펠맨이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좀 작고 마른 스펠맨이나 아바리엔토스 같은 선수들은 그 와중에 그냥 내 스타일을 고수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하는 농구라기보다는 내 농구에 대한 고집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농구를 할 거야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농구가 이제 어떤 이런 단기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팀의 포인트를 살짝 삐끗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확률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확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승리를 이끄는 선수가 슈퍼 에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 NBA에서 보면 뭐 르브론 제임스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고 그렇죠. 뭐 케빈 듀란트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펠맨 아바렌토스 같은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아 농구 단수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아 저 선수가 저렇게 하면 아 저게 폭발하면 괜찮은데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저쪽을 뭔가 이제 건드리면 뭔가가 나오겠네. 지금 김승인 감독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게
안 통할 가능성도 높지만 캐롯 입장에서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네. KGC의 어떤 시스템을 흐트러뜨리고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KGC가 여전히 탑독이고 지금 캐롯이 이제 2차전 이겼지만 뭐 3차전 승률이 그렇게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보지만 근데 KGC가 이제 4강에서 어떤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챔프전 만약에 만약에 하나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부처에서는 이런 약점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은 KGC가 그러니까 매우 완전히 메우지 못하더라도 정규리그 때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완전히 메우지 못하더라도 플랜 B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카드를 붙이면서 그런 이제 스펠맨의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술이 좀 필요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세근 출전 기록 논란이 네.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오세근이 이제 이 2차전에서 승부차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네. 20분도 안 뛰었습니다. 저희가 뭐 9세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기상익 그렇습니다. 감독은 이제 뭐 어떤 관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KG가 굉장히 오랫동안 쉬고 지금 4강 시리즈를 치르고 있고 오세근은 정규 시즌부터 관리를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냥 좀 이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때 현장 가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사 쓰고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김상현 감독님 인터뷰를 살짝 놓쳤어요. 놓치고 이제 가는 이제 김승희 감독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오세근 선수가 출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날라오더라고. 고맙죠. 네, 고맙죠. 네.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좀 이원화시켜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캐롯 입장에서는 사실 오세근은 굉장히 위협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이면에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오세근이 출전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실질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세근이 왜 그 출전 시간이 좀 줄었는지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이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자, 2차전은 캐롯의 스몰 라인업에 너네가 좀 당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혼란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세근 너도 자극을 한번 받아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흔들고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어떤 그 심리전이 있어요. 근데 김상식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로 언급을 안 했어. 근데 김승희 감독 같은 이제 싸움닭 스타일이었던 감독이라면 김상식 감독의 그런 대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동환 기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내가 김승기야 이래 하는데 치킨이네 치킨만 먹고 있어. 대응을 안 해. 그럼 참 답답하거든.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많은 이제 기사에서도 비판을 좀 많이 했었죠. 그게 미스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오세근을 중간 좀 더 기용을 했다면 그 승부처에 기용을 했다면 약간 폭을 좁히면서 뭔가 반등의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요 팩트 하나는 뭐냐면 오세근이 뛰다가 벤치에 교체 사인을 냈어요. 먼저 냈고 그래서 김상현 감독이 그걸 받아들여서 바꾼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경기를 그 오세근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지만 몸 상태 100%예요. 이 선수를 잘 써야 돼 정말. 체력적인 어떤 그 가장 효율적으로 써. 난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어떤 승부처에서 이 선수를 탁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상현 감독 머리에는 그게 서 있는 거고. 근데 이 선수가 지금 19분인가 16분인가 뛰었었잖아요. 그리고 후반에는 거의 뛰진 않았는데 후반전에는 캐롯이 이정현이 확 간 그런 상태이고 스몰 라인업이 굉장히 절정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세근을 투입을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서 캐롯의 어떤 흐름을 잡지는 못하면 오세근 체력만 반전이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말리면서 KGC가 악순환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두 번째는 또 배경적인 부분인데 1차전 대승이 이제 독이 됐다. 스몰 라인업이 너무 잘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돌리면은 뭔가 어떤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승부차가 딱 됐을 때 오세근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승부차가 안 왔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꼬였기 때문에 오세근이 출전 기용이 좀 늦어진 안 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독과 오세근 선수 사이 불화라든가 오세근 선수의 어떤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아마 3차전에서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나눴다 그래요.
음. 3차전에서는 좀 더 다른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은 시리즈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시리즈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KGC. 네. 전 벌써 틀렸잖아요. 네, 저희 둘 다 3승 0패였어요. 네, 네. 저는 3대1이라고 생각해요. 네. KGC가 네. 3승 1패. 네. 저도 3대1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캐롯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캐롯이 2차전에서 거의 다 쏟아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차전에 딱 웅크리고 2차전을 다 쏟아낸 느낌이었고 저는 김사희 감독님이 약간씩 변화를 줄 거라고 봐요. 2차전에서 공략당한 부분 변화를 줄 거라고 보고 캐롯의 그 트랩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KGC가 한 번 더 대응이 되지 않을까. 워낙 노련하고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KGC가 힘의 우위와 어떤 대응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무난하게 다시 시리즈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전반에 11대 2로 지금 KGC 앞서고 있을 때 음. 흐름을 끊는 파울이 좀 애매한 판정들이 있었어요. 음. 뭐 문성원 선수 이제 3파울도 그렇고 거기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이렇게 손을 쳤다라고 해서 이제 분 파울인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문성원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로슨이 이제 팔꿈치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강에서는 프림 같은 경우는 그냥 얄짤없이 불었는데 안 불었어요. 그리고 50 시끌시끌했죠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50을 인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의 도움도 있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캐롯의 승리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캐롯의 추격에 도움이 되긴 했다. 근데 아마 3차전 뭐 봐야겠지만 오늘 이제 열리니까 봐야겠지만 KGC가 그래도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